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 대책으로 인천의 피해 매물 경매가 대부분 유예됐지만 일부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당정은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범죄 수익 몰수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당내 고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가 측근에 보낸 옥중 편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3천억 원대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된 경위가 담겼습니다. 월급이 38만 원에 불과한 장애인 임금 실태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친 건데 장애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에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중국 조폭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도우미를 쓰라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했습니다.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이러다 여름철에 냉방비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송인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 숨졌습니다. 부검은 유족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예상됐던 파문이기도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외교 기조는 튼튼한 한미 동맹에 있고 중국, 러시아가 가고자 하는 신냉전 다극주의에 반대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게는 반가운 발언이지만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 있죠. 예상했던 대로 중국, 러시아가 날선 비판을 내놨고 특히 중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정면으로 맞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5차례나 이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의 입장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엔 대만 문제 판단이 우리의 주권 문제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어제에 이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기 제공은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크렘린궁이 무기 제공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연 이틀 입장을 낸 겁니다. 대통령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러시아가 코멘트를 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어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인 만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외에도 다양한 교류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국, 러시아에 지켜보는 시선이 간단치 않아서 이번 방미 일정에는 전 세계 이목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처음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 워싱턴에서 6번째로 만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일 출국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각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습니다. 방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26일과 27일입니다. 먼저 26일에는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데 국빈 방문인 만큼 의장대 사열과 예포 발사가 이어집니다. 이날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에 국빈 만찬까지 이어집니다.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데 자유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의 4대 기업 총수와 미국의 퀄컴, 보잉 등 유수 기업 CEO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국 우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나사 우주센터 방문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들을 만나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주제로 강연한 뒤 현지 시각 29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순방 기간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선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과 백선엽 육군대장 등 6.25 전쟁 참전용사 영웅 10명의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어제 전해드린 성남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의혹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가 옥중에서 시인에게 보낸 여러 장의 편지에는 백현동 사업을 세세히 챙겼고 이 대표와도 소통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중간에 배제되면서 민간업자가 3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게 된 경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편지 곳곳에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2월 6일 김인섭 씨가 지인 A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백현동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언급하면서 유보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묘책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무조건 출소 후에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편지를 받은 A 씨는 유보는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말하고 김 씨가 성남시 민관합동 개발과 관련해 편지에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개발사의 백현동 용도 상향 제안을 수용하면서 성남도계공의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성남시가 사업 확정이익 200억 원을 가져오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쯤 돌연 성남도계공이 배제되고 순수 민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도계공이 사업에서 배제된 배우는 김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한테 확인했더니 몰랐냐고 그러더라고. 정주성한테 했더니 누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요청한 거였더만 김인섭한테. 이후 백현동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고 민간업자가 3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챙긴 반면 성남시는 공공이익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인섭 씨의 옥중 편지에는 백현동 이외에 다른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등장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유한양행 옛 부지 개발 사업을 의미하는 유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김 씨는 이 사업에도 관여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인섭 씨는 2016년 1월 A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백현동 외 또 다른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유한 건은 윤 회장과 다른 사람까지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다며 정 회장이 매수 의향서를 넣은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유한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유한양행 부지 매각건이고 백현동 시행업자 정 회장이 김 씨를 통해 이 사업에도 참여하려 한 것이라고 A 씨는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명분이 없으면 특혜일 수밖에 없으니 명분을 알아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김 씨가 당시 백현동 외에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옥중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겁니다. 편지에는 김 씨가 이 대표의 다른 측근과도 백현동 사업 등을 논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한테 말했는데 100% 성공시키라고 하네 라고 했는데 백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백모 씨라고 A 씨는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도시과장 출신인 B 씨도 사업부지 확장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편지에 9번 등장하는데
B 씨는 민간 사업자에게 백현동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편지에 언급된 인물 등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의 거듭된 조기 귀국 요청에 답하지 않자 오늘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즉각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제 완전한 손절 분위기고 사과하고 수사받고 정계 은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 직후인 24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당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의원 전원 명의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총에선 파리로 사람을 보내 송 전 대표를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송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비판에 이어 정계에 은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다 책임지고 저희가 다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한판 내릴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칼날을 휘두르지 못한다. 검찰의 입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당도 이러저런 고민을 또 해봐야 될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돈봉투 명단에 거론된 일부 의원들은 명단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강 씨가 구속되면 수사는 완전히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2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9,400만 원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강 씨가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강 씨가 2020년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소개한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발전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돈봉투 조성 경위와 수수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해 일단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설 정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 씨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문제 느닷없이 돈봉투 사건까지 터지면서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온전할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죠. 수사는 어떻게 될지 오늘은 검찰을 취재하는 김복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녹음 파일이 있어서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죠?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1야당과 관련한 수사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팀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돈봉투를 받은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 살포된 불법 자금의 규모가 총 한 9,400만 원으로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이 관련자 조사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억대 금액이 뿌려졌다 이런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돈의 액수와 사람 숫자 모두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나온 돈인지도 중요한데 검찰이 지목하는 스폰서 사업가가 있죠. 누군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야권 인사들을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사업가를 이 송영길 전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586 정치인 여러 명의 스폰서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이 사업가를 지목하고 지난 12일에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고요. 또 휴대폰까지 압수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사자는 저희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근이 저한테 수시로 돈 요구를 합니다. 돈 좀 달라고. 일단 거절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왜 너한테 하냐. 내가 하게 되면 정의관한테 직접 하지. 이렇게 거절을 해요. 자, 검찰은 다음 주쯤에 이 사업가를 불러서 휴대폰 포렌식에 참관시킨 뒤에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치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검찰은 노웅래 의원 또 이정근 씨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녹음 파일 등을 단서로 이번 수사에 착수하게 됐을 뿐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요, 만약에 정치적인 고려하고 또 타이밍을 노린 거라면 한 2달 전쯤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이번 사건을 터뜨리지 않았겠냐? 예. 또 아니면은 내년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확정했을 때를 시기로 잡지 굳이 지금 시점을 택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반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건 좀 더 지켜보죠. 백현동 특혜 의혹도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한 옥중 편지로 상당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결국 수사의 종착점은 이재명 대표로 봐야 합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이 편지 18장 곳곳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등장하죠. 김인섭 씨가 지인을 통해서 옥중에서 백현동 사업 지시를 할 때 정 전 실장이 여러 곳에서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나 정 전 실장 모두 김인섭 씨와 연락한 지 오래됐다, 이렇게 관계를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이 편지에는 정진상 전 실장이 수감 중인 김인섭 씨를 직접 면회한 정황도 들어 있었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 성남시가 그때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주고 또 임대 아파트 비중을 축소해줬는데 이 특혜를 준 배경에 집중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한테 특혜를 주느라 성남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재명 대표의 배임인지 검찰은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아파트를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편지를 보면 과연 이게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송인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부검은 유족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개그맨 서세원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후. 서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 심정지가 왔고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형사가 현장에 가 있다는 거, 경찰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정식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1979년 TBC 라디오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서 씨는 일요일 밤에 서세원 쇼 등에서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며 연예계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과 서세원 쇼 표절 의혹, 해외 도박 논란까지 불거져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고 2014년 부인 서정희 씨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서정희 씨와 이혼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23세 연하의 김모 씨와 재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과 미디어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측은 서 씨의 가족과 논의해 부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주택가 상가 건물에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뒤 해외 채팅 앱으로 마약을 유통한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에 마약을 만들어서 팔기로 한 약속을 실천하다가 또 붙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호텔 객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마약을 투약하려던 남성 2명이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앉아, 가만히 앉아. 30대 A씨와 40대 B씨는 2021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충북의 한 주택가 상가 건물에서 필로폰 150g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가 5억 원어치로 5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A씨 등은 해외 채팅앱 등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출소 후 마약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실제로 만났고 인터넷으로 제조법을 익힌 A씨는 B씨에게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필로폰 제조 기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조 기구도 구입해서 자기가 직접 2021년 7월 경찰에 붙잡힌 B씨는 계속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등 공범들도 줄줄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판매책 등 17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4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몇 년 전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범죄도시에는 노래방 업주 등 상인들을 괴롭히는 중국 동포 출신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일망타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피해 장소는 서울 가리봉동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영화에 실사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당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도우미를 쓰라면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일대 유흥업소 접수를 위해서 중국에서 사람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 3명이 노래방으로 들어갑니다. 물컵을 집어던지고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 소속 도우미를 안 쓴다며 업주를 폭행한 겁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차로 업소 입구를 막고 불법 영업을 한다며 112에 허위 신고도 했습니다. 마약한다고 누가 신고했다고. 그래서 있는 손님에서 전부 다 끌고 나가서 소변검사 다 하고. 중국 동포 출신 두목 A씨는 2012년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가리봉동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겠다며 중국 지인까지 불러들여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차를 이용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한 업소는 가리봉 일대에만 40개 이릅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일당 8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3명은 필로폰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노래방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경찰은 A씨 등 4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9개월 된 아기를 10분 넘게 압박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아이를 잃은 베트남 국적 부모는 명백한 살인 행위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아기가 낮잠을 못 자고 뒤척이자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 몸 위에 올라가 누릅니다. 10분 넘게 이어진 압박에 9개월 난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60대 김모 씨에게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방석을 반 접고 팔꿈치로 바닥을 대 압력을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보육교사에게 신고하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기가 숨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추가 아동학대도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부모의 고통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기를 잃은 베트남 국적 부부는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이거 완전 여기까지 가. 그렇게 룰라면을 무조건 적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 어떻게 모르지만 그 살인이 아니라면은 그 뭐예요? 피해 부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4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일었죠. 피해액이 26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8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100% 보상을 요구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도로 옆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더니 강풍을 탄 불꽃이 흩날리며 순식간에 산불로 번집니다. 4년 전 발생한 고성 산불은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주택 401채 등 재산 피해만 1,291억 원에 이릅니다. 이재민 등이 한전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산불 4년 만에 오늘 첫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전이 260억 원 가운데 87억 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분야별 감정평가사들의 전체 감정액 가운데 60%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피해가 확산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의 100% 보상을 요구하는 이재민들은 4년 싸움을 헛되이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60%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이재민들은 어디서 복구를 하겠습니까? 우리 이재민들 다 죽음으로 몰아. 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최근 전신주 관련 산불이 발생한 강릉 산불 이재민과도 연대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그리고 행복은 높이.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 슬로건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힘들게 취업해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거는 38만 원입니다. 비장애인들이 받는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돈입니다. 또 장애인 시설 미비로 집에서 나서는 순간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전정원, 한지은 기자가 이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죽을 달궈진 제빵기계에 채워 넣습니다. 조금 더. 예, 됐어요. 중증 발달 장애인인 26살 이수연 씨는 4년째 보호고용시설에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얼른 숙달해 제빵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더 많이 벌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냥 밥 사주고 싶어요. 같은 장애를 앓는 A 씨도 바리스타 취업에 도전 중입니다. 나중에 좀 되려면은 바리스타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보호고용시설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건 냉혹한 현실. 일반인에 비해 업무 능력이 30% 이상 떨어지는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 자립은 요원합니다. 전국 10,000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 월급은 약 38만 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201만 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 고용 시장에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거든요. 정당한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를 조금 받게 되는 그런. 장애인도 직무 능력을 감안해 별도 임금 하한선을 지정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점도 장애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문화생활이 대표적인데요. 영화 한 편, 음악회 한 번 가는 것도 장애인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점이 힘든지 난생 처음 공연을 보러 나선 발달장애인과 동행해봤습니다. 66살 변현숙 씨가 발달장애 1급인 40살 아들 박대영 씨를 만나러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장애인의 날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시설 부모회가 이제 주최를 해서 음악회란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워서 보든 서서 보든 오늘은 마음껏 즐겨봐. 이러는 취지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아들은 언어 표현과 감정 조절 능력이 제한됩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나들이에 오전 10시부터 집을 나섰지만 오후 2시 공연 시간 맞추기는 빠듯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하기가 힘들고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보지만 기다리는데 하세월입니다. 예상 시간은 딱히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 2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2시간이 걸리면은 전국 장애인 콜택시는 2021년 기준 4,074대로 172명당 한 대꼴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다간 공연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취재진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잘 먹네. 엄마가 오랜만에 해줬지 이거. 이동 과정은 힘들었지만 난생 첫 음악 공연 관람에
아들과 어머니 모두 어느 때보다 평온한 표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은 26만 3천여 명. 아직도 많은 장애인에게 문화생활은커녕 바깥나들이조차 고된 일상인 게 현실입니다. 같이 안 왔으면 저는 포기한 거예요. 못 가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태워다 주시니까 와보는 거지.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전세 사기 관련 뉴스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경매 중단 조치가 당장 오늘부터 실행되기 시작했고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매수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그동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가 열렸던 인천지방법원. 오늘 예정된 전세사기 피해 물건의 대부분은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로 유예됐습니다. 채권자가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연락을 받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명기 신청을 한 것들은 지금 다 변경을 한 상태였거든요. 인천지법은 경매 연기를 신청한 채권자들은 주로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서가 늦게 제출된 세 채와 아예 제출되지 않은 한 채에 대한 경매는 진행됐습니다. 경매가 진행된 건축왕 피해 매물 가운데 낙찰된 곳은 없었습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공공기관 매입은 국민 부담이 커지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와중에도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944건으로 급증했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388억 원으로 한 달여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뒤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발인식도 오늘 열렸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정사진을 품은 동생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는 끝내 오열하고 맙니다.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30대 여성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지난 2달 동안 3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금 연장도 어려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이게 돼야 그 연장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당장 실직해서 다른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인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건축왕과 관련된 고소장은 3월 말 기준 944건, 700억 원 규모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481명, 피해 액수는 388억 원에 이릅니다. 일명 인천 건축왕이 구속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송치 예정인 전세사기 피의자는 모두 61명인데 이 가운데 건축왕의 딸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건축왕 일당의 범행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는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 이어 부산에서도 빌라 오피스텔 90채를 소유한 부부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그 자세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22세대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한 빌라입니다. 이달 초쯤 이 빌라 소유주가 전화번호를 바꾼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제 연락이 안 된다. 집주인의 서류상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비닐하우스만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집주인 부부와 가족까지 모두 연락이 끊겼다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건물 4채의 전세계약 규모는 95건, 5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A씨 부부 소유 건물 4채는 이미 49억 원대 금융권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오늘이 전세 계약 만료였던 30대 임차인은 결국 보증금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새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을 했었는데 경찰은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시도경찰청이 직접 모든 의심 사례를 즉각 수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원인과 대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이 원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양심도 없이 해결사를 자처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방치하고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세 사기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우선 매수권만 줘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매물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 장관은 공공 매입은 피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피해자 중에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원 장관은 또 전세 사기 사건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가 아주 크게 부각되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책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시급하죠.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고가에 낙찰되는 제도 때문에 가격이 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혜택을 받은 것 같지만 도리어 비싼 값에 살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원으로 책정돼서 경매에 올라와도 이 경합이 벌어지면 낙찰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1억 원에 낙찰받는 게 아니라 오른 가격에 사야 합니다. 낙찰가에서 최소 보증금을 뺀 만큼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당장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네, 맞습니다. 1억 3천만 원의 이 낙찰을 받더라도 1순위 채권자가 금융회사일 경우에는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보증금 7천만 원을 뺀 차액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 전부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개정을 해야 합니까? 네, 2007년에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긴 하지만 당시 임대주택 세입자에 한해서 시행된 거라서 새로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당장 경매가 미뤄진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다 가능한 겁니까? 네, 그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금융회사를 보면 시중은행은 거의 없고 제2금융권이 99% 이상입니다. 예. 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부실채권회사나 대부업체 같은 제3자에게 채권을 넘긴 상태인데요. 이 정부는 최대한 협조를 받겠다고 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경매를 하지 않겠다는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자, 어쨌든 피해자들은 당장 살 곳이 절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처음 알려진 게 지난해 초였고 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 이 정도로 여러 지역에서 이만한 규모로 막 터져 나오는 건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사기건이라는 게 명백해졌을 때 대안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한다라는 제도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서두르면 세금으로 사기꾼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냉정하게 정부와 피해자가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붙박이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온 가구업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명 가구인 한샘, NX 등이 포함됐는데요. 제비뽑기로 입찰 순서를 정하는 짬짬이 입찰을 무려 9년 동안 해왔습니다. 담합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가구 비용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가구업체 납품 담당자가 모인 카톡 대화방입니다. 한 업체 직원이 제비 뽑기 결과대로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입니다라고 하자 다른 업체 직원이 총 금액만 알려달라고 답하고 각 업체는 잇따라 입찰 총액을 공개합니다. 입찰 견적서를 공유하면서 견적서를 흔들었다는 은어도 사용합니다. 아파트 붙박이 가구 납품업체끼리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한 뒤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가구업체 9곳은 9년 동안 전국 780개 아파트 공사 현장 납품 과정에서 담합을 해왔습니다. 납품 금액만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담합을 한 업체들은 이곳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만 한 세대당 400만 원씩 총 120억 상당을 벌어들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8개 가구업체와 함께 최양하 한샘 전 회장 등 최고 경영자 12명을 재판에 넘겼고 자진 신고한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카르텔 형벌 감면 제도를 직접 수사에 처음 적용해 불기소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에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빨리 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정부와 여당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한국전력을 탓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을 놓고 네 번째로 열린 간담회.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지금의 문제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자구책을 가져오라며 요금 인상 지연의 원인을 한전 탓으로 돌린 겁니다. 여당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는 공감대를 얻었다면서도 정작 인상 시기는 또다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인상 타이밍을 놓칠 경우 여름철 냉방비 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 산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미룬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계속 틀어막다가 결국 에너지 위기 혹은 정전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오히려 그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고 여당이 에너지 요금 인상을 미룰수록 한전 적자는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기업 브랜드의 로고를 흘러내리게 그리는 방식으로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작가 제우스가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 제우스의 작품 활동에는 성역이 따로 없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노란 작업복에 복면을 착용한 남자가 세트장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벽에 그려진 유명 정유사의 로고 밑단에 물감을짜 흘러내리게 하고 기름이 흘러내리듯 물감은 바닥의 물로 스며듭니다. 프랑스 출신 작가 제우스는 이런 흘러내림 기법으로 호크니의 푸른 수영장을 그리고 모네의 고요한 연못을 파괴합니다. 극적인 대비를 통해 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환경 폐해를 지적한 겁니다. 작가는 명품 브랜드 로고 역시 가차없이 흘러내리게 했는데 그에겐 명품 역시 물감처럼 사라질 대상일 뿐입니다. All this logo, but also the famous model, are the new gods. When I drips the logo, it's a way to change the emotion. 기존의 이미지를 마음껏 비틀며 인식의 전환을 꾀한 제우스는 급기야 예술의 성지인 루브르 박물관도 저격합니다. 모나리자가 걸린 방인 711호실에 들어가 퍼포먼스를 벌인 그는 예술을 즐기는 대신 고급 사교의 장으로 전락한 박물관의 모습을 조롱합니다. The painting that I have worked on reflect the history from the past today of that room.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시대,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란 없다고 작가는 캔버스를 통해 말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한국 피겨는 지난 주말 국가대항 단체전인 팀 트로피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새 역사를 썼죠. 특히 그간 불모지로 여겨졌던 피겨 페어 종목에 출전한 조혜진, 에드콕조는 5년 만에 등장한 한국의 페어팀입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연기를 시작하는 두 선수. 한 몸이 된 듯한 정확한 착지에 고난도 리프트 동작도 가뿐하게 성공합니다. 5년 만에 한국 피겨에 등장한 페어팀. 조혜진, 에드콕의 연기는 놀라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해 결성 1년이 채 안 된 신생팀이었지만 국제대회 데뷔전에서 안정적인 연기로 한국의 은메달에 힘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부상 때문에. 처음에 약간 얼떨떨하고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조혜진의 경우 신예답지 않은 풍부한 표현력이 돋보였는데 롤모델 김연아의 연기를 수차례 따라한 결과입니다. 그 쇼트 공원제 너무 좋아요. 너무 배우고 싶고 약간 계속 따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첫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의 은메달을 목에 건 두 선수는 함께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래도 그렸습니다. 메달 따기도 하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서 엄청 잘하고 싶어요. 올림픽 출전을 위해선 에드콕의 귀화 문제 등이 남았지만 일단은 차근차근 실력을 쌓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엉뚱하다 뚱딴지, 얼렁뚱땅 뚱딴지, 울퉁불퉁 뚱딴지, 최성호 시인이 음과 운율을 노랫가락처럼 살린 뚱딴지라는 동시입니다. 이건 돼지 감자라고도 불리는 국화과의 풀꽃이죠. 꽃은 고운데 땅속에 감자처럼 엉뚱한 덩이뿌리가 달려 뚱딴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봇대에 다는 절연체 애자도 뚱딴지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차단하듯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을 닮았다는 얘기죠.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뜬금없고 생뚱맞은 의혹이 많은 분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고 했죠.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땐 우리는 같은 남자끼리 배도 엉덩이도 툭툭 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김혜경 실험으로 처방받은 약 심부름 역시 나도 아플 때는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고 엉뚱하게 감쌌죠.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민주당 돈봉투 수사가 송 전 대표로 귀결돼 가고 있습니다. 돈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따로 금품을 뿌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는 이정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부터 걷고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며 화살을 돌리더니 침묵하고 있습니다. 파리 특파원들과는 미리 일정을 조율해 만나고도 22일에 보자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며 시간만 끄는 처신에 민주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과 성토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모임과 초선 모임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조기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귀국을 거부하면 제명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강한 주장들에 이어서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태가 몰고 올 사법 쓰나미에 당 전체가 전전긍긍하는데 친명계 의원들의 언사가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이른바 2심, 송심도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승리부터 대선 경선을 거쳐 이재명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 승계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송 전 대표는 누가 뭐래도 거대 집권당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엉뚱한 은행으로 얼렁뚱땅 버티려 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리도 없죠. 나란히 지금 가마솥처럼 끓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 둔감해져서 그런 거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큰 재난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착각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파리의 영길이 형이었습니다. 요 며칠 공기가 깨끗해서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했는데요. 아쉽게도 다시 황사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이 나쁨,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신 뒤에는 먼지를 꼼꼼하게 씻어내셔야겠습니다. 이 먼지에 아침에는 안개까지 뒤섞여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출근길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3도, 대구는 1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오늘 좀 더웠기 때문에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